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용칼은요, 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시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네, 신약 소개하겠습니다. 땀이 가득 차서 찝찝한 신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 름뱅이의 휴대용 듀얼 신발 살균기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신약은 신발 내부의 습기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온풍 대류와 UV로 이중 살균해서 신발 내 세균을 최대 99.9%까지 사멸시켜줍니다. 또한 신약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019 우수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청취자분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송 요청 메시지에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왔어요 라고 적어주시면은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름뱅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00원 할인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검색창에서 스마트 름뱅이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아페 비누입니다. 자, 디아페 비누는요,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과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애용하는데요. 써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진작 쓸걸 이러면서 대부분 빨리 구입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시는데요.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로 대통령 당선 및 취임 3주년이 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죠? 종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레임덕 상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압승했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씨, 네, 선거 당시 정권 종반기에 접어든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라면서 통합당의 과반을 확신했죠. 이 나라 국민, 특히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인데 그 국민의 수준을 고작 자신의 현명한 인식 속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신당했죠. 이 나라 국민은 미래통합당을 대구에서만 득표율을 상승시키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득표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국민은요, 수구 기득권 세력과 결탁한 언론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심판하면 정말 호되게 심판하는 그런 국민임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2016년, 2017년에 보여주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는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을 마침내 완수한 사건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참패 원인은 그리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한 대통령을 몰아냈는데 여전히 그 대통령의 망령을 붙들고 도로 친박당을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박근혜와 처절하게 관계 정리하지 않으면 통합당은 다음 대선에서도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내에서 입이 흘러간 물 그리고 심판받은 망령 박근혜를 불러들였느냐. 바로 극우 유튜브와 이들에게 옹호받는 친박 강경파입니다. 이들과 관계를 끊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또한 틀만 갖추면 다시 지지할 마음이 있는 중도 보수 시민의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극우 유튜브가 계속 늪으로 더 들어오라 라고 하는 마당에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 내부에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니 결국 썩은 동아줄인 김종인 씨한테 손을 내밀었던 거 아닙니까? 김종인은 뭔가 끊어내는 거 확실하게 끊어낼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어쨌든 썩은 동아줄이라고 얘기했죠.
하여간 지금 통합당 뭐든 허사입니다. 근본적인 쇄신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한 사람 데려온다고 해결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2012년 상황이 떠오릅니다. 당시 총선은 김용민 막말 파문으로 얼룩진 그런 선거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선거 끝나고 민주통합당 내부 그러니까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내부 지금요 침통할 것 같죠? 아닙니다.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화색이 돌아요. 생각해 봅시다. 국회의원은 그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는 이상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당선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 당선이 절박하지가 않아요. 뭐 여당을 하면은 좋겠죠. 예산 따오고 또 그걸 갖고 자랑하고 선심 쓰면 되니까요. 야당에서도 나쁘지가 않아요. 반대만 하면 되니까요. 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장땡인 겁니다. 무조건. 2012년 민주통합당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대선에서. 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았습니다. 김한길 안철수가 이끌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을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으로 예정됐던 대선은 더욱 암흑기였습니다. 나만 국회의원 또 하면 되지 뭐. 이게 국회의원들의 우선된 욕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정권 교체요?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보다 어쩌면 지지하는 국민이 더 절박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민주시민들이 더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카메라 켜지면 싸우지만 꺼지면 어깨동무하면서 친분을 과시하는 게 여야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21대 당선자들도 대부분 이러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통합당의 대선 실패를 예측합니다. 2022년 대선 때 미래통합당은 망한다. 정권을 창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사실 통합당의 대선 후보도 보이지 않아요. 나올 사람도 마땅치 않고요. 나와 봐야 나올 만한 사람이 지금 후보군인데 이 사람들로 반전이 가능하겠습니까? 홍준표 가능하겠어요? 유승민 가능하겠어요? 오세훈 가능하겠어요? 황교안 가능하겠어요? 네, 야권 대권 주자들은 현재 통합당이 없거나 홍준표 같이 당선이 안 됐거나 흘러간 옛물이거나 합니다. 지금 갑자기 누구를 대권 주자로 세팅해서 키우려 한들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정욱 잘생겼으니까 그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국민은요 단기 필마로 대선에 나온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운 바 없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중에 나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소 이러고 나왔다가 당선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요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본 다음에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다음 그 다음 선택합니다. 안철수 씨, 네 결국 대선 본 레이스에 뛰지도 못했지만은 나왔다 한들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또 그렇게 안철수가 단기 필마로 대통령 후보가 되게끔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네.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앞두고 급조한 정당 잘 나가봐야 1992년에 정주영 씨의 통일국민당 그리고 2006년에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 정도입니다. 그 당들 지금 아직도 존재합니까? 결국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당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정당 다시 나오기 힘들 거예요. 2번이나 실패했는데 3번째는 되겠어요? 제3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래통합당은 사람이 없는 데다 대선 승리를 갈구하는 당내 동력마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될 것이다. 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대선에서 통합당은 조중동과 삼성 등 대기업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네, 정권을 창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고요.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네. 2022년 6월에 있겠죠.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있을 테고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대선과 임박한 전국 단위 선거 반드시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997년 12월 대선이 있었고요. 반년쯤 지나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 임기 초반에 열린 허니문 선거였지요. 실제로 새정치국민회의와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은 연합공천을 통해서 광역단체장 16곳 중에 10곳을 확보했고 한나라당은 6곳, 즉 영남 5곳과 강원도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집권한 DJP 연합의 위력이 과시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수도권을 포함한 서부벨트 전역을 DJP 연합에 넘겨준 것입니다. 대선 직후에 열린 전국 단위 선거는 항상 그 대선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2007년 이명박을 당선시킨 대선, 그리고 이듬해 4월에 있었던 민주당을 84석으로 쪼그라뜨린 총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여담입니다만은 84명의 민주당 당선자 중에 지역구 당선자는 다음 총선에서 나는 틀림없이 당선될 거야 이랬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84석으로 쪼그라들어서 이명박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하여간 대선과 붙은 선거에서 여당이 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음 총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총선 때 총선 후보의 손발이 될 시도의원 또 시군구 의원이 뽑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대패한 실질적인 이유 중에는 2018년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이 괴멸적 참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사라진 거예요. 2006년 지방선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열린우리당이 폭망했습니다. 수도권 심지어 강북에서도 몰패를 했어요. 자, 2008년 총선 결과에서 84석은 그래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망했더니 2008년 총선에서 100석도 못 얻었어요. 비례대표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결국 총선 대선 승리의 토대는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지방선거가 총선 대선에 영향을 미쳐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현재 스코어 통합당은 패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당이 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 이건 상식에 가까운 거죠. 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몰패한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4년 4월 총선 역시 통합당에게 매우 큰 악재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승승장구한다. 이해찬 대표 말대로 20년, 30년 집권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선거 전망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민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세입니다. 네,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자, 미래통합당에게 조언합니다. 제가 보기엔 악순환의 고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만 하지 말고 문 대통령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12년 대선에 진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2017년 대선에서 승리했을까요?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저절로 대권이 문재인 후보를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내내 친문 패권주의라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친문 패권주의라. 그 패권주의자들이 2016년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의해서 대거 축출됐잖아요. 낙천당하고 그리고 아예
당 요직에서 따돌림 당하고 친문 패권주의는 그래서 상당 부분 지어낸 말이고 비문 세력이 친문 세력을 몰아내고 정당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기술, 이게 바로 친문 패권주의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칼로 창으로 화살로 자기를 찔러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본인도 단식했습니다. 누구처럼 일주일만 하면 실려가는 보여주기식 단식이 아니었습니다. 열흘 동안 아픈 척 힘든 척 안 하고 묵묵히 했던 단식. 저는 여기서 미래 대통령 문재인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문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밑바닥에까지 가본 대선 후보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밑바닥에 가야 한다, 이겁니다. 공감 능력 제로인 대통령을 국민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좀 다른데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이 그 요건을 채웠던 것이죠. 박근혜가 뭐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밑바닥에 가봤어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조실부모를 했으니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래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던 거예요. 자, 그간 뭐 무수히 많은 대권 주자가 있었는데 이런 밑바닥까지 가야 한다. 대권 주자는 모름지기 밑바닥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민심의 구조를 알고 애써 바닥까지 가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학규입니다. 엘리트 타이틀로는 대권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민생 체험하고 만덕산 들어가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밑바닥으로 들어갔는데 구정물이 옷에 묻질 않았어요. 예. 밑바닥까지 가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 밑바닥 세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홍준표 밑바닥 출신이긴 하지만 그의 정치에서 밑바닥 계층에 대한 감수성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경비원인데 자기가 경비원을 해고하는 이런 일을 벌였어요. 진주 의료원을 문 닫아 버렸어요. 네. 그에게 밑바닥 출신이란 말은 잠깐 소비되고 마는 레토릭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 체험이 있어야 하고요. 이 밑바닥 민심을 얼마나 더 많이 끌어들이느냐. 네.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 위에 후보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밑바닥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리고 취임 3년을 맞아서 준비한 용칼은 미래통합당을 위한 조언으로 가득 찼네요. 제가 보수정당에 애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수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이제 다시는 당신의 경쟁자가 될 일이 없는 국민적 신망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발목 잡고 이러지 말고 더 이상 문 대통령하고 경쟁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좀 협력하세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만든 업적을 차질 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계승하겠다 약속하세요. 그렇지만은 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국민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긍정의 답을 끌어내세요. 예. 그렇지 않고 뭐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이 돈을 풀어서 이긴 것이라느니 사전 투표 조작을 해서 이긴 것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반성도 안 하는 것일 뿐더러 국민을 능멸하고 또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패배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생각이 없다는 뜻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80석을 얻은 만큼 이런 국민의 선택에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리사욕이 배제된 그래서 국민만을 위한 정책과 노선에 대해서는 굽힘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180석을 맡긴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것은 부자 몸조심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 몸조심 이것도 역시 국민의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해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용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